2019년 11월 부산의 늦가을 밤은 유난히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금정구의 한 지구대 문이 스르르 열리며 정막을 깼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들어온 한 남자는 흠뻑 젖은 채였지만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떨림 없는 손으로 카운터를 짚은 그는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주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재웠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게 말이죠. 그 짧은 한마디에 지구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옷, 흐트러짐 없는 말투로 과연 이 남자의 말은 진실된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수사망을 교란하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의 서막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자수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획과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구대 안에 형광등 불빛 아래 선 남자의 이름은 K라고 해두겠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그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격앙되거나 혼란스러운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발적인 감정 싸움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거나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바쁩니다. 혹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K는 달랐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필요한 정보만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주소, 아내의 상태, 그리고 자신이 흉기가 아닌 자신의 손을 사용했다는 점까지. 집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정리라는 단어가 주는 서늘함. 당직 형사는 즉시 관할 경찰서 강력팀의 무전으로 코드 제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부산의 밤거리를 갈랐고 형사 기동대와 과학수사팀 CSI이 목한 아파트로 질주했습니다. K는 순순히 수갑을 찾고 호송차 뒷좌석에 앉아서도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수사관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비극이 아님을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형사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부산 금정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고 푸른 빛을 번갈아 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강력팀장은 K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맥박이 뛰는 목덜미 혈관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고요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삐비빅 하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을 때 형사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난장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 쿠션은 각이 잡혀 있었고 바닥에는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강력사건 현장에서 느껴지는 혼돈, 깨진 물건들, 어지러운 발자국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릿한 쇠냄새만이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침대 위에 눕혀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이불이 목까지 곱게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형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백하게 질린 피부와 입가에 맺힌 작은 거품, 그리고
목 주변에 남은 선명한 압박 흔적이었습니다. 이미 호흡과 맥박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 확인해, 그리고 현장 보존 철저히. 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되면서 형사들은 모순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K는 지구대에서 진술할 때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격한 감정의 폭발이 있었다면 현장에는 그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밀쳐진 의자, 깨진 컵, 찢어진 옷가지 같은 저항의 흔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사건 직후 K가 현장을 치밀하게 청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애초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압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K의 태도였습니다. 현장 검증을 위해 잠시 아파트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아내의 시신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사들이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을 묘한 눈빛으로 관찰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지켜보는 감독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식반장입니다. 이상하네요. 시반, 혈액이 아래로 쏠리는 현상을 형성 상태를 봤을 때 사망한 지 최소 2시간은 지났습니다. 감식반장의 보고는 수사팀에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었습니다. K가 지구대에 나타난 시각과 범행 추정 시각 사이에는 약 2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 후 당황해서 자수하러 온 것이라면 이 2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은 119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주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집안에 머물며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형사들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주목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묶여있는 종량제 봉투. 그 안을 열어본 막내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물티슈 수십 장과 알코올솜, 그리고 남자의 옷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땀에 젖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가 액정이 박살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왜 부쉈습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K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던져서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둔탕탁한 무언가로 정확하게 메모리 칩이 있는 부위를 가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시도였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그러고 나서 자수를 한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은 형사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의 자수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자수. 우발적 사고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연기. 그날 밤 경찰서 조사실로 연행된 K는 조사관 앞에서도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요구하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단순히 자백에 의존해서 사건을 송치했다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상해 치사나 형량이 낮은 죄목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놈은 이 모든 상황을 리허설해 본 것 같아.
팀장의 말처럼 K의 눈빛 뒤에는 시커먼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K가 덮어씌운 우발적 범행이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 숨겨진 계획된 살의를 증명해내는 것. 하지만 증거는 이미 K의 손에 의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사라진 이 시간, 박살난 휴대전화, 그리고 너무나 깨끗한 현장. 과연 형사들은 이 침묵의 벽을 뚫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조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K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형사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는 듯한 도발적인 침묵. 이것은 끝이 아니라 아주 긴 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K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사를 부르며 버티는 일반적인 강력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그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말이죠. 담당 형사가 녹음기를 켜고 신문을 시작하자 K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형사님,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K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부부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이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헤어지자 라며 이별을 통보했고 심지어 다른 남자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K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고 떠나려는 아내를 붙잡으려다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리려고 흔들어 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수하러 온 겁니다. 그레이스 쟁였습니다. 우발적 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버리려 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비극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사랑에 배신당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비운의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이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장인 박 형사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K의 진술에는 미묘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우발적이라기엔 현장이 너무 깨끗했고 실수라기엔 피해자의 목에 남은 압박 흔적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또한 그가 파손한 휴대전화. 정말 홧김임에 던진 것이라면 왜 하필 메모리 칩이 있는 부위만 정확하게 부서졌을까요? 박 형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K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들은 즉시 K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주변 탐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칠봉 사오요? 아유, 거기만큼 사이좋은 부부가 없어요. 싸우는 소리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항상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짐도 다 들어주고 정말 인고 부부 같았는데 사람이 죽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이웃들의 증언은 K를 완벽한 남편으로 묘사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는 집, 늘 예의 바른 인사,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모습. 보통 가정폭력이나 갈등이 있는 집은 이웃들이 먼저 낌새를 채기 마련입니다. 고성이나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 부부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은 역설적으로
K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 폭력 성향이 없던 사람이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논리말입니다. 수사는 난항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가족을 만난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의 여동생은 K의 이름을 듣자마자 치를 떨며 오열했습니다. 형사님, 그 사람은 악마예요. 언니는 그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유가족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인꼬 부부였지만 그 실상은 철저한 통제와 감시로 정철된 감옥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K는 아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있는지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고 옷차림까지 간섭했습니다. 짧은 치마는커녕 조금이라도 파진 옷은 입지 못하게 했고 화장이 진하면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안 받으면 수십 통씩 부재중 전화를 남겼어요. 한 번은 언니가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문을 안 열어준 적도 있어요. 밖에서 몇 시간이고 빌게 만들었죠.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강압적 통제였습니다. K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혹은 교묘하게 감췄지만 정서적 학대를 통해 아내를 고립시켰습니다. 이웃들이 듣지 못한 고성은 없었을지 몰라도 집안에서는 숨막히는 침묵의 폭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웃들이 본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아내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소유욕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팀은 피해자가 생전에 가족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숨이 막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항상 내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돼. 이혼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겠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피해자는 K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하면 그가 돌변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K가 주장한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뻔뻔하게 이별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피해자는 뻔뻔했던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박 형사는 다시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K의 사랑꾼 가면을 건드려 보기로 한 것입니다. K씨, 주변 분들 말씀 들어보니 정말 아내분을 많이 아끼셨더군요. 그런데 처제분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아내분이 평소에 K씨를 많이 무서워했다던데 왜 그랬을까요? K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제는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챙겨준 것들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보호. 그는 자신의 집착을 보호라고 포장했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사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전형적인 의처증 증세와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심증은 굳어졌지만 법정에서 그의 우발적 주장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증거, 그가 아내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이버 수사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박살났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모리 칩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일부 데이터는 손상되었지만 삭제된 줄 알았던 음성 녹음 파일 몇 개가 복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사 기동대는 아파트 CCTV 분석 결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김장님, K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밤이 아닙니다. 3일 전, 놈의 행적이 수상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던 K,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복구된 녹음 파일에는 과연 어떤 목소리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3일 전 CCTV에는 그가 무엇을 준비하는 모습이 찍혔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K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디지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분석실은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서버의 펜 소음과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가득한 이곳에서 수사관들은 깨진 액정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K가 홧김에 던졌다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메인보드가 휘어지고 메모리 칩 부위가 집중적으로 타격받은 상태. 범인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기록을 지우고 싶어 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파손이 아니야. 급소를 정확히 노렸어. 포렌식 전문가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일반적인 낙하 파손과는 달랐습니다. 망치 같은 둔기로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내리찍은 흔적. K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디지털 목격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칩오프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손상된 메인보드에서 메모리 칩만 떼어내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영구적인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만 하루가 꼬박 걸린 작업 끝에 모니터 화면에 데이터 추출 성공이라는 녹색 문구가 떴습니다. 수사관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복구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디지털 감옥의 실체가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K의 진술대로라면 부부 사이에는 격렬한 말다툼이 오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대화 로그는 기형적인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0통이 넘는 메시지. 발신자는 대부분 K였습니다. 어디야? 누구랑 있어? 도착했으면 인증샷 보내. 영상통화 왜 안 받아? 3분 지났어. 지금 데리러 간다.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는 집착의 야면. 아내의 답장은 짧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응, 알겠어. 금방 갈게. 미안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보고였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카페에 있는 사진을 보내자 K는 사진 속 배경의 시계를 확대해 지금 시간이 유시 15분인데 왜 10분에 안 보냈냐며 추궁했습니다.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사랑 싸움이나 질투의 수준을 넘어선 병적인 통제였습니다. K는 아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통제하에 움직여야 하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양의 메시지는 그가 법정에서 주장할 아내의 외도 의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망상인지를 증명하는 1차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10분마다 위치를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복구해낸 오디오 파일 폴더. 피해자는 죽기 몇 달 전부터 남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오고 있었습니다. 왜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불행을 예감하고 세상에 남길 유일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형사는 이어폰을 꽂고 2019-10 XX 녹음이라고 적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K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나지막한 저음이었습니다. 네가 내 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의 침묵 후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발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힘들어. 네가 밖에서 험한 꼴 안 당하게 지켜주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K의 논리는 완벽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듣는 형사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심해. 네가 이 집 문턱을 넘어서 도망가는 순간 나는 너를 정리할 거야. 아주 깔끔하게. 아무도 모르게. 정리. K는 아내의 이별 통보나 가출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녀를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사용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보내버리겠다. 재워주겠다. 먼 여행을 떠나게 해주겠다. 그는 직접적인 단어를 피하면서도 상대방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은유적인 표현들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내를 어떻게 처리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피해자는 숨죽여 울고 있었고 K는 그런 아내를 달래는 척하며 더욱 깊은 심연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우린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알지?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 이 녹음 파일은 K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격분해서 아내를 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미리 예고했던 대로 처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고한 대로 깔끔하게 정리했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다가 실패하자 자수라는 차선책을 택한 것입니다. 분석실의 형사들은 헤드폰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K라는 인간의 이중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에서는 젠틀한 회사원, 집 안에서는 독재자,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순정남 연기까지. 이건 단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고문 끝에 이루어진 계획된 처형입니다. 박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를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범행을 위해 물리적인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속의 사리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실행 준비 과정. 그때 CCTV 분석팀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놈이 범행 3일 전 집 근처가 아닌 차로 20분 거리의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 물건들, 쇼핑 목록이 심상치 않습니다. K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 떨어진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들, 그리고 그가 범행 직전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체크했던 시간들.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 공간으로 수사망은 K의 목을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K가 마트에서 산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20층이 넘는 계단을 오르내렸을까요? 다음 편, 침묵의 목격자, CCTV가 말해주는 그날의 진실이 공개됩니다. 도시의 밤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골목 어귀마다, 건물 로비마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되거나 감정에 의해 편집되지만 기계의 눈은 잔인할 정도로 객관적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K의 완벽해 보이는 연극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간 건 역시 이 차갑고 침묵하는 목격자였습니다. K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뒤집을 스모킹건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다면 그가 이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리허설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이 CCTV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사기동대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영상 분석실. 라면 냄새와 커피 찌든 내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에서 막내 형사는 며칠째 충혈된 눈을 비비며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K가 자수하기 전 일주일간의 행적을 초 단위로 분석하는 일명 나노 단위 검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K의 진술은 매끄러웠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갔고 저녁을 먹다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가 사건 당일이 아닌 사건 발생 3일 전에 보인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습니다. 역내사 속 시간은 평일 저녁 19시경. K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보통 퇴근 후에는 집에서 쉬거나 근처 편의점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동선입니다. 하지만 K의 차는 집 근처 상가들을 지나쳐 큰 도로를 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자택에서 차로 20분이나 떨어진 타구의 대형 식자재 마트였습니다. 집 앞에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는데도 굳이 먼 곳까지 차를 몰고 간 이유. 수사관들의 촉이 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트 내부 CCTV를 확보한 형사들은 K의 쇼핑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카트에는 대용량 종량제 봉투, 가장 큰 사이즈, 공업용 청테이프, 목장갑 한 팩, 그리고 다량의 락스와 알코올 세정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청소도구잖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팀장의 낮은 목소리가 분석실을 채웠습니다. 3일 전, 부부싸움은커녕 평온했던 그 시점에 K는 이미 아내를 보내버린 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알려질 수 있는 동네 마트를 피해 일부러 연고가 없는 먼 곳까지 가서 처리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용의 주도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그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 분석 결과는 더욱 기이하고 섬뜩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밤, 엘리베이터 CCTV에는 K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은 찍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비상계단 쪽에 설치된 보조 카메라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는 1층부터 자신이 사는 20층 고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는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무언가가 가득 든 짐 가방을 들고 층계참을 오르며 손목시계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시간 재는 거 아닙니까? 막내 형사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거나 혹은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무거운 짐 혹은 사람을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력적으로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계단을 오르며 센서 등이 켜지는 위치와 사각지대를 확인하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민들이 잠든 심야 시간에 이루어진 이 기괴한 계단 오르기는 그가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자수를 선택했지만 원래 계획은 실종이나 가출로 위장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사건 당일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K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던 그 사라진 이 시간의 진실도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수하러 가기 직전 K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3일 전 마트에서 샀던 그 대형 종량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쓰레기 수거장에 던져넣지 않고 자신의 차 트렁크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그 봉투 안에는 피 묻은 물티슈, 범행 당시 입었던 옷, 그리고 아내의 부서진 휴대전화 파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아 멍하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은폐한 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던 것입니다. 현장의 깨끗함은 그의 깔끔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치밀한 증거인멸의 결과였습니다. 영승석을 마친 형사팀장은 모니터를 끄지 못하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K는 쓰레기 봉투를 트렁크에 넣은 뒤 사이드 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표정. 그 모습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앞둔 회사원 같았습니다. 놈은 악마가 아니다. 악마도 저렇게까지 계산적이지는 않아. 놈은 그저 감정이 거세된 기계 같군. 이제 형사들의 손에는 K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계획범죄의 증거들이 쥐어졌습니다. 원거리 마트에서의 쇼핑 내역, 심야의 계단 리허설, 그리고 치밀한 사후 처리.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비극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디데이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확보했지만 도대체 왜? 무엇이 그를 이토록 차가운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아내가 떠나는 것이 싫어서? 아니면 그 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제 수사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어 K의 심리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자수를 선택했는지, 그의 사랑이 왜 살이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 결과, 범죄 현장에 남겨진 핏자국보다 더 깊고 어두운 미로가 있습니다. 바로 범인의 머릿속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강력팀이 확보한 물리적 증거들이 K라는 인간의 행동을 증명했다면 이제는 그 행동을 설계한 마음을 해부할 차례였습니다. 왜 그는 도주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까요? 정말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자수조차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의 일부였을까요?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범죄분석관, 일명 프로파일러가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조사실의 매직미러 뒤편에 서서
K가 조사받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는 여전히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프레임을 고수하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의 눈에 비친 K는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있어요. 프로파일러가 팀장에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보통의 우발적 살인범들은 조사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다리를 떨거나 시선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합니다. 하지만 K는 형사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질문 끝을 가만히 응시했고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교묘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신체 언어, 하지만 방어적이기보다는 거만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K의 심리 상태를 오셀로 증후군, 즉 부정망상으로 진단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명확한 증거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망상에 갇혀 상대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병적인 질투를 의미합니다. K가 보낸 하루 300통의 메시지, 10분 단위의 위치 보고 요구, 옷차림 단속.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지독한 소유욕의 발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내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토이자 소유물이죠. 아내가 이별을 통보한 것은 K에게 있어서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즉,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K의 자수 뒤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자수는 반성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K의 자수는 고도의 계산된 거래였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K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다 해도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요즘 같은 CCTV 공화국에서 완전 범죄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량 줄이기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했다는 명분을 챙기고 사건을 계획살인이 아닌 우발적 상해치사로 몰고 가는 것. 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우발적인 상해치사나 감경사유가 인정된 살인은 징역 5년에서 7년 정도로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K는 아내의 목숨값을 놓고 법과 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한 것이 아니라 잠시 다녀올 곳 정도로 여기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신문 전략을 180도 수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랬습니까? 정말 죽일 의도였습니까? 같은 동기 중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K에게 변명의 기회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날 자극했다, 사랑해서 그랬다 라는 준비된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질문의 주어를 바꾸세요. 감정을 묻지 말고 과정을 물으세요. 놈의 준비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프로파일러의 조언에 따라 박 형사는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철 대신 얇은 종이 한 장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트 영수증 사본이었습니다. K는 여전히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자리에 앉아 한동안 K를 빤히 쳐다보다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K씨, 아까 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했죠? 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3일 전에 산 물건들을 기억하고 트렁크에서 꺼내왔을까? K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금정구 사시는 분이 왜 굳이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오오마트까지 가셨습니까? 그것도 밤 9시에. 거기서 산 대용량 쓰레기 봉투랑 락스. 그거 대청소하려고 산 거 아니죠? K의 입가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침착했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왜 안 탔습니까?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면 옮길 수 있겠다. 뭐 그런 계산했습니까? 이것은 심리전의 정석인 증거제시기법의 변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을 예고 없이 찔러 들어가는 것. K가 준비한 우발적 범행 시나리오에는 마트 쇼핑이나 계단 리허설에 대한 변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K의 머릿속 회로는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슬픈 남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던 처진 눈매는 날카롭게 변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당혹감의 침묵이었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프로파일러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저게 진짜 얼굴입니다. 통제광들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K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망친 우리들에게요. K는 물 한 잔을 요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쥔 그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시간을 벌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넘어갔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단순한 폭력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제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도구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설계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가 굳게 담은 입을 열어 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라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 하지만 K와 같은 지능형 범죄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듭니다. 과연 형사들은 K를 무너뜨리고 진실의 쐐기를 박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 끔찍했던 그날 밤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 그곳에서 K가 보인 엽기적인 행동과 법의학자가 찾아낸 결정적인 상처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정의 구현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유난히 낮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경찰 통제선 밖으로 몰려든 주민들과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K가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깊게 가린 그는 쏟아지는 비난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수갑찬 두 손을 가리기 위한 포승줄만이 그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날은 그가 아내를 떠나보낸 바로 그 장소에서 그날의 참극을 다시 재현하는 현장 검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은 수사관들에게 있어 피의자의 진술이 실제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날 형사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동작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범행 순간 K가 느꼈을 감정의 온도였습니다. 정말 그가 주장하는 대로 격분에 못 이긴 우발적 사고였는지, 아니면 차가운 이성이 지배한 집행이었는지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K는 덤덤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피해자 역할을 대신할 마네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수사관의 지시에 K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마네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지켜보던 베테랑 형사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K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우발적으로, 홧김에 사람을 해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는 상대를 제압하는 동작이 너무나 효율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네킹의 목 부위를 정확하게 감싸주었고 체중을 실어 압박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는 떨림이나 주저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동작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우발적인 범인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흥분 상태를 재현하며 동작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K는 감정이 거세된 사람처럼 무미건조하게 아내를 재우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서가 이 차가운 연극의 실체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내부 근육과 뼈에서 발견된 손상은 K의 단순히 밀쳤다거나 잠깐 눌렀다는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간적인 힘으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힘이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만 생길 수 있는 흔적입니다. 법의학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K는 그 저항을 무력화할 만큼 압도적인 힘으로 피해자가 숨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K에게는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갈 때 힘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행 직후 K의 행동이었습니다. 마네킹을 바닥에 눕힌 K는 잠시 그 옆에 서 있다가 안방 화장실로 이동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뭐 했습니까? 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내가 거실 바닥에서 차가워지고 있는 동안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몸에 묻은 땀과 혹시 모를 미세 증거들을 물로 씻어내고 미리 준비해둔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과 입었던 옷까지는 3일 전 마트에서 산 그 종량제 봉투에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박 형사는 K에게 물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바로 자수하러 갔습니까? 아니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2시간 정도. 이 마의 2시간. 형사들은 이 시간이야말로 K가 가장 냉혹했던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완전히 식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을 둘러보며 빠뜨린 증거는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깨진 휴대전화 조각을 줍고 바닥을 닦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 그 2시간 동안 그는 남편이 아니라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설계자였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갈 무렵 K는 잠시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형사들은 그 순간이라도 그가 무너져 내리기를, 인간적인 회한의 눈물을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K는 그저 안경을 고쳐 쓰고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수사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까? 그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다 이 지루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 K의 우발적 가면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의 동작,
부검 결과, 그리고 사후 처리 과정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K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짜 범행 동기. 단순히 아내가 떠나는 것이 싫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음 편, K가 끝내 무너져 내리며 털어놓은 그날의 진실, 그리고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욕망의 민낯이 취조실에서 공개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이 사건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신문을 앞둔 박 팀장의 책상 위에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피 묻은 옷가지 사진, 그리고 법의학자의 소견서까지. 이것들은 모두 K라는 인간이 쓴 사랑꾼이라는 가면을 벗겨내 날카로운 칼라들이었습니다. K는 여전히 맞은편에 앉아 지친 기색을 보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짠 시나리오인 우발적 사고와 심신미약이 통할 것이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박 팀장은 말없이 모니터 화면을 돌려 K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3일 전 집에서 20km 떨어진 마트에서 청소 도구를 사는 K의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씨, 기억나시죠? 사건 3일 전입니다. K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용량 쓰레기 봉투, 락스, 테이프. 대청소라도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내분이랑 사이가 좋았다는 그 시점에? 박 팀장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K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그냥 미리 사둔 겁니다. 생필품이니까요. 생필품을 사러 왕복 1시간 거리를 가나요? 그리고 그날 밤 20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간 잰 건 운동입니까? 연이은 증거 제시에 K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알리바이를 위해 준비했던 논리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책상 서랍에서 소형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녀가 떠나려 하자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혔다고 했죠? 그럼 이 목소리는 뭡니까? 재생 버튼이 눌러지자 취조실 안에는 K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네가 내 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야. 관에 들어가는 거. 그 목소리는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자의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쥔 폭군의 목소리. 듣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K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의의 증거였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팀장은 K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인정하세요. 당신은 홧김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내분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당신은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를 소유할 수 없다면 파괴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맞습니까? 그 순간 K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보이던 슬픈 남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놓친 맹수의 번들거리는 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쏟아져 나온 말들은 형사들조차 소름 돋게 만들 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녀한테 어떻게 했는데? K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해줬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애 보호해주고. 그런데 감히 나를 버려? 다른 남자랑 새 출발을 하겠다고? 내 허락도 없이? 그의 논리 구조 속에서 아내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자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별 통보를 관계의 종료가 아닌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이자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궤변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경고했습니다. 내 사전엔 이혼은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들겠다고. 차라리 내 손으로 영원히 내 곁에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유적 살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말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대상을 처벌하고 파괴함으로써 마지막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심리. K는 자신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원래는 실종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처리하고 아내가 가출한 것으로 신고하려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피냄새가 잘 안 빠지더군요. 그리고 요즘 경찰들 CCTV 때문에 금방 꼬리 잡힐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 간 겁니다. 자수해서 형량이나 줄이자고. 그의 입에서 나온 플랜 B라는 단어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범죄 계획이 실패하고 차선책을 선택해야 했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 좀 참적이 됩니까? 이 뻔뻔한 질문에 박 팀장은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한, 그러나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자리가 단 한 평도 없는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K의 얼굴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앞으로 자신이 감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들을 계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기심의 끝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조사실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혐오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발적 사고로 위장된 계획된 살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집착과 소유욕, 그리고 가명을 노린 계산된 자수까지. 수사팀은 이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기록하여 검찰로 송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의 변호인단은 여전히 그의 심신미약과 우발성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냉혹한 설계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의는 실현되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법의 맹점을 이용한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마지막 편,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과 최종 판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2020년 부산지방법원 제1호 법정.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K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당당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재판장 앞에서는 다시금 후회하는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우발성과 심신미약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이별 통보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억장인 무너지는 고통에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사람을 잔혹하게 떠나보내고 나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울증 진단서를 내미는 그 뻔뻔함. 그것은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검사는 수사팀이 밤을 새워가며 모은 증거의 피라미드를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사냥이었습니다. 검사는 스크린에 3일 전 마트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청소도구와 대형 비닐을 사는 K의 모습, 그리고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하며 시간을 재는 모습, 마지막을이나 아내에게 보냈던 협박성 메시지와 너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던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제거하기로 마음먹었고, 범행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샤워를 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발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K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향하는 곳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내려질 판결문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집착에 불과하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시신유기를 계획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확정적인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우발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부는 K의 자수 또한 진정한 반성이 아닌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안도가 뒤섞인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형벌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언니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은 K의 거짓 연극에 속지 않았고, 그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임을 명확히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K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25년은 감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히겠지만 남겨진 유가족들은 평생을 그리움과 고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인꼬 부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강압적 통제, 위험성입니다. K는 아내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인간관계, 옷차림, 시간을 통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서적 학대와 통제야말로 물리적 폭력의 전조 증상이며 때로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질투하는 것도 관심이야. 피해자도 주변 사람들도 이런 말로 위험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통제하고 고립시키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수사팀의 박 형사는 사건이 종결된 후 텅 빈 책상을 바라보며 담배 한 대를 태웠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정의였지만 구해내지 못한 생명에 대한 부채감은 형사들의 가슴 한구석에 흉터처럼 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고했다면,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늦은 밤 부산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또 다른 K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악마를 키우는 가장 좋은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어둠 속의 자주, 부산 아내 살인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범죄.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의 집념과 과학 수사의 승리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K에게 내려진 판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 외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제 사건이나 꼭 다루어졌으면 하는 수사 파일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의를 향한 작은 외침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 수사반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